분단국가 한국이 어떻게 강력하다고 할 수 있나요? 여기 한국을 불신하던 프랑스 에너지 매니저가 한국에 대해 연구하라는 상부 지시에 어이없어 실소를 하고 말았는데요. 선진 국가가 한국의 이 진실을 알고는 유럽까지 성장을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한국의 진실을 알고 베를린까지 가고 말았던 걸까요? 오늘의 사연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카밀입니다. 파리에서 마케팅 매니저로 일하다가 지금은 아시아방위 파트너십 책임자로 일하고 있어요. 한때는 한국을 작고 중요하지 않은 나라라고 생각했지만 우연한 강연을 통해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죠. 그날 파리에서의 일이 있기 전까지는 저는 한국에 대해 별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제 머릿속에서 한국은 그저 더 큰 나라들 사이에 끼어 있는 작은 나라일 뿐이었죠. 케이팝이나 북한과의 문제 정도만 알고 있었고 그게 전부였어요. 아시아를 생각하면 항상 중국이 먼저 떠올랐었죠. 그때의 제 삶은 정말 편안했어요. 프랑스 파리의 큰 에너지 회사에서 마케팅 매니저로 일하고 있었거든요. 매일 아침이면 멋진 사무실 건물로 걸어가서 아래층 카페에서 커피를 한 잔 마시고 하루 종일 회의를 하거나 컴퓨터로 일을 하곤 했어요. 깔끔한 정장에 반짝이는 구두를 신고 있으면 뭔가 중요한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죠. 세상에 대해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어느 화요일, 현대군사력과 경제 발전에 관한 강연에 초대받는 이메일을 받았어요. 강연은 파리 대학교에서 열릴 예정이었는데 천장이 높고 앉으면 삐걱거리는 나무 의자가 있는 그런 오래된 건물 중 하나였죠. 중요한 사람들을 만나고 어쩌면 제 일에 유용한 뭔가를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서 가기로 했어요. 강연 당일이 왔어요. 대학 건물의 돌계단을 올라갈 때 가벼운 비가 내리고 있었죠. 현관에서 우산을 털자 물방울들이 우산에 매달려 있었어요. 복도는 수업 사이를 서둘러 지나가는 학생들로 붐비고 있었고 그들의 배낭은 서로 부딪히며 서둘러 지나가고 있었어요. 강의실을 찾아 앉았는데 너무 앞쪽도 아니고 너무 뒤쪽도 아닌 중간쯤에 자리를 잡았어요. 강의실은 천천히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로 채워지고 있었죠. 주변에서는 영어, 독일어, 이탈리아어 등 다양한 언어가 들려오고 있었어요.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도 많았고요. 한 젊은 여성이 제 옆에 앉았어요. 그녀는 곱슬거리는 갈색 머리에 코에서 자꾸 미끄러지는 동그란 안경을 쓰고 있었죠. 자기소개를 하길 소피아라고 하는 호주에서 온 학생이라며 공공정책을 공부하고 있다고 했어요. 꽤 친절해 보였죠. 한국의 방위 기술에 대해 듣게 되어 정말 기대돼요. 소피아가 제게 속삭이고 있었어요. 최근 몇 년 동안 놀라운 발전을 이뤘거든요. 저는 웃음을 참을 수 없었어요. 그게 정말 자랑할 만한 일인가요? 차라리 국경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이렇게 말했을 때 저는 머릿속으로 제가 그녀보다 더 잘 알고 있다는 듯이 똑똑해진 기분이 들었어요. 불빛이 어두워지고 강사가 무대로 걸어 나왔어요. 그는 회색 머리에 진지한 얼굴을 한 나이 든 남자였죠. 그는 여러 나라가 군사비로 얼마나 많은 돈을 쓰는지에 대한 숫자와 차트가 가득한 슬라이드를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국내 총생산 GDP의 2.7% 이상을 국방비로 쓰는 건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강사는 그의 뒤에 있는 화면에 큰 그래프를 가리키며 설명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는 한국이 이 금액보다 더 많이 지출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줬어요. 주변 사람들이 서로 속삭이기 시작했죠. 저는 그저 눈을 굴릴 뿐이었어요. 머릿속으로는 그건 그냥 미국이 도와주기 때문이지. 혼자서는 할 수 없을 거야. 라고 생각했어요. 강연이 계속되는 동안 제 앞쪽 몇 줄에 앉아있던 젊은 남자가 손을 들었어요. 그는 짧은 금발 머리에 호주 억양으로 말하고 있었죠. 그의 이름은 앤드류였어요. 앤드류가 큰 소리로 말했어요. 솔직히 한국 같은 작은 나라가 자기 방어에 대해 뭘 말할 수 있겠어요? 그들은 미국 덕분에만 살아남고 있잖아요. 실제 전투 능력은 형편없어요. 강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몇몇 사람들은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고 다른 사람들은 불편해 보였어요. 저는 속으로 미소 지었어요. 앤드류의 말에 동의했거든요. 제가 이미 믿고 있던 것과 일치했으니까요. 하지만 그때 제 뒤에서 깊고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죄송하지만 여기 약간의 오해가 있는 것 같네요.
모두가 말하는 사람을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는 단정한 검은 머리에 안경을 쓴 키 큰 남자였죠. 그는 단순하지만 품위 있는 정장을 입고 손에는 노트북을 들고 있었어요. 그의 이름은 마테오였고 이탈리아 국방연구소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마테오는 한국의 군사력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과 숫자를 공유하기 시작했어요. 그는 한국이 미국이나 영국 같은 더 큰 나라들만큼 국방비에 돈을 쓰고 있다고 말했죠. 그들의 탱크와 포병이 나토 훈련에서 얼마나 잘 수행했는지 설명했어요. 심지어 폴란드나 핀란드 같은 나라들이 이 무기들이 너무 좋아서 구매하고 있다고도 언급했죠. 마테오가 계속 말하는 동안 저는 제 안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느꼈어요. 전에 가졌던 자신감이 사라지고 있었거든요. 제가 한국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잘못됐을 수도 있다는 걸 깨닫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렇게 확신했는데 이제 사실들이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강연이 끝나고 사람들은 일어나서 짐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저는 잠시 가만히 앉아서 제가 들은 것들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리고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가는 대신 마테오에게 다가가고 있는 저를 발견했어요. 실례합니다. 저는 약간 긴장하며 말했어요. 한국에 대한 당신의 연구를 더 볼 수 있을까요? 마테오는 친절하게 웃었어요. 그는 종이에 이메일 주소를 적어 제게 건네주었죠. 바로 그 자리, 비어가는 강의실에서 우리는 한국의 성과에 대해 더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때는 몰랐지만 이 대화는 제가 알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제가 누구인지까지 바꿔놓을 여정의 시작이었어요. 강연 이후 며칠 동안 저는 그곳에서 있었던 일을 잊으려고 노력하고 있었어요. 다시 제 사무실로 돌아가서 일상적인 루틴을 이어갔죠. 제가 일하던 높은 유리 건물은 아침 햇살 아래에서 더욱 빛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경비원에게 인사하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12층으로 올라가서 멀리 에펠탑이 보이는 창가 자리에 앉았죠. 모든 것이 정상적이었어요. 늘 그래왔던 것처럼요. 하지만 제 안에서는 뭔가가 바뀌어 있었어요. 계속해서 마테오의 얼굴이 머릿속에 떠오르고 있었거든요. 그가 차분하게 제가 믿었던 것과 완전히 다른 한국에 관한 사실들을 공유했던 방식이 기억나고 있었어요. 그의 이메일 주소가 적힌 종이는 손대지 않은 채 제 책상 위에 놓여 있었죠. 가끔 쳐다보긴 했지만 연락할 생각은 하지 않았어요. 아마 그냥 선전일 거야. 아침 커피를 마시면서 저는 혼잣말을 하고 있었어요. 한 번의 강연이 진실을 바꾸진 않아. 컴퓨터 화면에는 제 일상적인 업무가 보이고 있었어요. 유럽의 에너지 소비에 관한 차트, 다음 마케팅 캠페인 계획, 전 세계 동료들의 이메일 등이요. 하지만 제 생각은 계속해서 강의실과 한국에 관한 놀라운 정보로 되돌아가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빗방울이 아파트 창문을 두드리는 가운데 저는 한국에 관한 온라인 뉴스를 검색하고 있었어요. 대부분의 기사는 북한과의 긴장 관계나 최신 K-팝 밴드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죠. 이는 제가 이미 생각하고 있던 것을 확인시켜주는 것 같았어요. 한국은 세계 무대에서 그리 중요한 나라가 아니라는 거죠. 노트북을 닫고 침대에 누웠지만 저는 뭔가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는 귀찮은 느낌을 떨치려고 애쓰고 있었어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마테오의 이메일이 적힌 종이는 이제 제 책상 위 서류 더미 아래에 묻혀 있었죠. 거의 그 일 전체를 잊을 뻔했을 때 상사가 저를 사무실로 불렀어요. 우리가 아시아 파트너들과 새로운 프로젝트를 고려하고 있어. 미니멀한 가구가 있는 넓은 사무실에서 그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어요. 방위산업 협력에 관한 보고서를 준비해줘. 제 속이 꽉 조여왔어요. 어떤 아시아 국가들을 살펴보고 있나요? 저는 이미 답을 알면서도 물었어요. 일본, 한국, 싱가포르야. 그가 대답했어요. 다음 달까지 보고서가 필요해. 책상으로 돌아와서 저는 컴퓨터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어요. 이제 제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죠. 이를 위해 한국의 방위산업에 대해 더 알아봐야 했으니까요. 깊은 숨을 들이쉬며 책상 위 서류들을 뒤적여 마테오의 이메일 주소를 찾았어요. 제가 보낸 메시지는 간단했어요. 업무 프로젝트를 위해 한국의 방위 능력에 대해 더 알아야 한다고 설명했고 공유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 물었죠. 마테오의 답장은 다음 날 아침에 도착했어요. 그는 여러 문서와 연구 논문 링크를 첨부해 놓았더라고요. 하지만 그의 이메일 마지막 줄이
저를 멈칫하게 만들었어요. 실은 이번 금요일에 국방연구소에서 작은 강연을 할 예정입니다. 관심 있으시면 참석하셔도 좋습니다. 금요일이 되자 맑은 파란 하늘과 시원한 바람이 불고 있었어요. 국방연구소는 강가 근처 오래된 돌 건물에 자리 잡고 있었죠. 안으로 들어서자 벽에는 지도와 군사 사진들이 줄지어 걸려 있었어요. 작은 회의실에는 약 20명 정도가 앉아 있었는데 대부분이 정장이나 군복을 입은 나이든 남성들이었죠. 뒷자리에 앉으면서 저는 어색함을 느끼고 있었어요. 마테오는 저를 발견하고 발표를 시작하기 전에 작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늘은 한국이 어떻게 전쟁으로 황폐해진 나라에서 주요 방위 기술, 개발국으로 변모했는지 논의하고 싶습니다. 그가 시작했어요. 다음 1시간 동안 마테오는 한국의 역사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공유하고 있었어요. 그는 1950년대 한국 전쟁 이후 파괴된 서울의 옛 사진들을 보여줬죠. 도시는 폐허와 절망적인 사람들만 남아 있었어요. 그런 다음 빛나는 고층 건물과 분주한 거리가 있는 현대의 서울을 보여줬는데 그 차이는 충격적이었어요. 마테오는 한국이 다른 나라에서 그냥 무기를 사오는 대신 자국의 탱크, 함선, 비행기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설명했어요. 그는 한국 무기가 테스트되고 훈련 연습에서 사용되는 영상을 보여줬는데 그 장비들은 현대적이고 강력해 보였어요. K9 썬더, 마테오가 긴 포신을 가진 탱크처럼 보이는 큰 차량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이제 핀란드,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및 다른 나토 국가들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일부 군사 전문가들은 이를 같은 분류에서 최고로 간주하죠. 강연 후 대부분의 사람들은 빠르게 자리를 떴어요. 저는 자리에 앉아서 배운 모든 것을 처리하려고 노력하고 있었죠. 제 마음은 제 오래된 믿음과 맞지 않는 새로운 사실들과 싸우고 있었어요. 마테오가 다가왔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가 물었어요. 이해가 안 돼요. 저는 말했어요. 만약 한국이 그렇게 발전했다면 왜 더 많은 사람들이 이에 대해 알지 못하는 걸까요? 마테오는 미소 지었어요. 때로는 우리가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되죠. 그가 말했어요. 커피 한잔 하면서 계속 대화를 나눠보실래요? 보고서에 도움이 될 만한 연구가 더 있어요. 우리는 연구소 근처의 작은 카페로 걸어갔어요. 그곳은 따뜻했고 신선한 빵과 커피 향기가 풍기고 있었죠. 우리는 창가에 앉았는데 햇살이 들어와 테이블 위에 무늬를 만들고 있었어요. 2시간 동안 마테오는 한국의 발전에 관한 이야기를 공유했어요. 그는 서울을 여러 번 방문했고 그 나라의 성취에 대해 진심 어린 감탄을 담아 말하고 있었죠. 그는 한국의 교육 시스템, 기술 회사들, 그리고 방위 분야에서 자립하려는 그들의 결심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듣고 있는 동안 저는 제 오래된 사고의 벽이 깨지기 시작하는 것을 느끼고 있었어요. 만약 제가 한국에 대해 믿었던 모든 것이 잘못되었다면 어떨까요? 만약 이 나라에 제가 보지 못했던 훨씬 더 많은 것이 있다면요? 헤어지기 전에 마테오는 USB 드라이브를 건네주었어요. 이곳에는 프로젝트에 도움이 될 연구와 보고서가 들어있습니다. 그가 말했어요. 하지만 직접 연구해 보시는 것도 추천해요. 파리 도서관에는 아시아 경제 발전에 관한 훌륭한 섹션이 있거든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제 머릿속은 새로운 생각과 질문들로 너무 바빴거든요. USB 드라이브는 마치 도전처럼 제 침대 옆 탁자에 놓여 있었어요. 저는 갈림길에 서 있다는 것을 깨달았죠. 이 새로운 정보를 무시하고 편안한 오래된 믿음을 고수하거나 아니면 제 마음을 열고 진실을 발견할 수도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정했어요. 도서관에 가서 직접 알아보기로 한 거죠. 파리 도서관은 마치 책의 궁전처럼 높고 웅장하게 서 있었어요. 커다란 창문을 통해 햇빛이 들어오면서 나무 바닥에 밝은 빛 무늬를 만들고 있었죠. 건물 안에는 오래된 종이와 목재 광택제 냄새가 가득했어요. 토요일 아침이었는데 저는 집에서 쉬는 대신 주말을 한국에 대해 조사하는 데 쓰기로 결정했어요. 도서관 문을 걸어 들어가면서 이상한 기분이 들고 있었어요. 이제 이것은 단순히 업무 프로젝트에 관한 것만이 아니었거든요. 제 안에 무언가가 진실을 알고 싶어 하고 있었어요. 마치 미지의 영역으로 발을 내딛는 것 같았죠. 제가 편안하게 믿어왔던 오래된 생각과 제가 피해왔던
새로운 사실의 세계 사이에 있는 보이지 않는 선을 건너고 있는 느낌이었어요. 은퇴 안경을 쓰고 친절한 미소를 지닌 사서가 아시아 경제 발전 섹션으로 저를 안내해 주었어요. 책장에는 모든 크기와 색상의 책들이 빽빽하게 꽂혀 있었죠. 저는 한국에 관한 두꺼운 책 몇 권을 꺼내 창가의 조용한 테이블로 가져갔어요. 밖에서는 사람들이 센강을 따라 걸으며 아름다운 날을 즐기고 있었죠. 그리고 안에서 저는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에 도전하려는 참이었어요. 한강의 기적이라는 제목의 첫 번째 책을 펼쳤어요. 화려한 사진들은 한국 전쟁 이후 1950년대의 서울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벽돌 더미로 변한 건물들, 찢어진 옷을 입은 배고픈 아이들, 그리고 난민들로 가득 찬 거리들. 이렇게 완전한 파괴를 본 적이 없었어요. 전쟁은 한국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로 만들어 놓았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1970년대, 1980년대, 그리고 현재의 사진들이 이어졌어요. 각 페이지는 놀라운 변화를 보여주고 있었죠. 폐허에서 새 건물들이 솟아오르고 있었어요. 흙길은 현대적인 고속도로로 바뀌었고 누더기 옷을 입은 아이들은 교복을 입은 학생들로 대체되었죠. 마지막 사진은 오늘날의 서울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파리나 뉴욕과 견줄 만한 고층 건물, 세련된 다리, 그리고 밝은 불빛으로 가득한 거대한 도시였죠. 어떻게 한 나라가 이렇게 짧은 시간에 그렇게 많이 변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항상 아시아 국가들은 따라가는 사람들이지, 이끄는 사람들은 아니라고 믿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 책들 속의 사실들은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었어요. 삼성과 현대에 관한 보고서를 찾았어요. 알고는 있었지만 실제로 깊이 생각해 본 적 없는 회사들이었죠. 삼성은 단순히 휴대폰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기업들이 모방하려는 최첨단 기술을 만들고 있었어요. 현대는 그저 저렴한 자동차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최고의 유럽 제조업체들과 경쟁하고 있었죠. 가장 놀라운 발견은 한국의 방위산업에 관한 연구 논문을 찾았을 때 일어났어요. K-시리즈 무기라 불리는 것들에 대해 알게 되었죠. 한국인들이 직접 설계하고 만든 탱크, 포병, 함선, 비행기들이요. 이 논문들에는 극한 날씨, 어려운 지형, 그리고 다른 최고 군사 장비들과 비교해 이 무기들이 어떻게 성능을 발휘했는지에 대한 테스트 결과가 포함되어 있었어요. K 블랙팬서 탱크에 대해 읽었는데 이 탱크는 강을 수중에서 건널 수 있고 고속으로 움직이면서도 정확하게 목표물을 맞출 수 있었어요. 폴란드 같은 유럽 국가들이 이 탱크를 대량으로 구매하고 있었죠. K9 썬더 포병이 있었는데 이것은 정확하게 장거리에 걸쳐 포탄을 발사하고 적들이 찾기 전에 빠르게 새 위치로 이동할 수 있었어요. 이 무기는 이제 핀란드,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등 제가 항상 한국보다 더 발전했다고 생각했던 나라들에서 사용되고 있었죠. 제가 알아채지 못하는 사이에 몇 시간이 흘러갔어요. 대부분의 방문객들이 저녁 식사를 위해 떠나면서 도서관은 조용해졌죠. 독서로 눈이 피로해졌고 제 노트북은 제 오래된 믿음과 모순되는 사실과 수치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저는 설레면서도 불편한 느낌이 들었어요. 마치 아직 잘 맞지 않는 새 신발을 신어볼 때처럼요. 도서관이 문을 닫을 준비를 하자 저는 제 노트들을 모으고 책들을 책장에 돌려놓았어요. 제 머릿속은 새로운 정보로 윙윙거리고 있었죠. 나가는 길에 정기 간행물 섹션을 지나가다가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 운동 중에 대결에 관한 헤드라인이 있는 잡지를 발견했어요. 호기심에 그걸 집어들었죠. 기사에는 도널드 트럼프가 선거 연설 중에 한국은 방위비를 제대로 분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내용이 설명되어 있었어요. 한 한국인 하버드 대학원생이 청중 속에서 일어나 공개적으로 그를 정정했었죠. 그 학생은 한국이 실제로 방위비를 공정하게 분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어요. 심지어 경제 규모에 비해 일본보다 더 많이 지불하고 있었죠.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그 학생이 얼마나 차분하게 사실을 이용해 그렇게 강력한 사람에게 도전했는지였어요. 트럼프는 웃어넘기려 했지만 명확한 증거 앞에서는 반박할 수 없었죠. 그 순간은 뉴스 카메라에 포착되어 전 세계에 공유되었어요. 도서관을 나설 때 가로등이 켜지고 있었어요. 파리는 황혼에 아름다웠죠. 건물들이 사라져가는 빛 속에서 황금빛으로 빛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멀리 떨어져 있었어요.
제가 그렇게 심하게 오판했던 지구 반대편의 한 나라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죠. 그날 밤 제 아파트에서 저는 식탁 위에 제 노트들을 펼쳐놓았어요. 사실들은 명확했어요. 한국은 끔찍한 전쟁의 파괴에서 일어나 주요 경제적, 기술적 강국이 되었죠. 세계적인 기업들과 군사 장비들을 만들었고요. 이 모든 것을 북한으로부터의 끊임없는 위협에 직면하면서 이룩했어요. 처음으로 저는 제 이전의 태도에 대해 부끄러움을 느꼈어요. 어떻게 제가 사실을 알지도 못한 채 한 나라 전체를 그렇게 무시할 수 있었을까요? 강의실에서 소피아가 한국의 방위 기술을 언급했을 때 저는 웃었었죠. 앤드류의 모욕적인 발언에 속으로 동의했었고요. 제가 이미 믿고 있는 것과 맞지 않는 정보에 제 마음을 닫아버렸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다른 기분으로 일어났어요. 어린 시절부터 제 마음속에 살아왔던 편견이 마침내 사라졌죠. 이제 저는 작은 반도 국가가 어떻게 열심히 일하고 교육하고 결심함으로써 스스로를 변화시켰는지 이해했어요. 사실과 수치로 부정적인 고정관념에 맞서기 위해 필요한 용기를 이해했죠. 컴퓨터 앞에 앉아 제 상사가 요청한 보고서뿐만 아니라 더 많은 것을 쓰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업적과 다른 나라들이 그들의 성공 이야기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에 대한 정직한 이야기였죠. 저는 다른 사람들도 제가 마침내 본 것을 보게 하고 싶었어요. 저는 진실의 적이 아닌 동맹이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보고서 준비하는 2주 동안은 제 직장 생활에서 가장 힘든 시간이었어요. 매일 밤 사무실에 늦게까지 남아 한국의 방위산업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죠. 제 책상은 사실과 숫자로 가득한 종이, 책, 그리고 포스트잇으로 뒤덮여 있었어요. 마감일을 맞추기 위해 일하는 동안 빈 커피컵이 쌓여가고 있었죠. 하지만 진짜 어려운 점은 긴 시간이나 산더미 같은 연구가 아니었어요. 제 자신의 실수를 마주하는 것이었죠. 제가 발견한 새로운 정보 하나하나가 제 이전 태도에 대해 더 나쁜 기분이 들게 만들고 있었어요. 어떻게 제가 그렇게 잘못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사실도 모른 채 한 나라 전체를 무시할 수 있었을까요? 어느 저녁, 비가 사무실 창문을 두드리고 대부분의 동료들이 집에 간 시간에 저는 컴퓨터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어요. 보고서는 거의 완성되었지만 뭔가 맞지 않는 느낌이 들었죠. 너무 차갑고 숫자와 기술적 세부 사항으로만 가득 차 있었어요. 한국이 어떻게 스스로를 변화시켰는지에 대한 놀라운 이야기를 더 담아내지 못하고 있었죠. 마지막 3페이지를 지우고 다시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제가 배운 것에 대해 진심으로 썼어요. 전쟁의 잿더미에서 일어나 놀라운 것을 건설한 나라에 대해 쓰고 있었죠. 다른 사람들이 의심할 때 자신의 능력에 투자하는 데 필요한 용기에 대해 써 내려갔어요. 마침내 보고서를 완성했을 때는 자정이었어요. 사무실은 에어컨 소리만 울리는 고요한 공간이 되어 있었죠. 최종 버전을 인쇄해서 아침 회의를 위해 상사의 책상에 올려두었어요. 그런 다음 엘리베이터로 걸어가면서 지치기도 했지만 이상하게 가벼운 느낌이 들었어요. 마치 어깨에서 무거운 짐이 들려진 것처럼요. 다음 날 아침, 일찍 도착해서 상사가 보고서를 읽기를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가 저를 사무실로 불렀을 때 그의 표정은 진지했어요. 보고서는 그의 책상에 놓여 있었고 페이지들은 포스트잇으로 표시되고 노란색으로 형광펜 줄이 그어져 있었죠. 이건 내가 예상했던 것이 아니야. 그가 손가락으로 표지를 톡톡 치며 말했어요. 제 가슴이 내려앉았어요. 너무 솔직해서 큰 실수를 저지른 걸까요? 아니면 당장 일자리를 잃게 될까 순간 걱정이 되었어요. 훨씬 더 좋아. 상사가 계속해서 말하는데 진지한 표정이 미소로 바뀌고 있었어요. 내가 요청한 기술적 분석을 넘어섰어. 비즈니스 감각이 있는 이야기를 들려줬군. 이사회는 다음 주야. 이걸 임원들에게 발표했으면 해. 상사의 사무실을 나오면서 멍한 기분이었어요. 내가 임원들 앞에서 발표를 한다고. 그들은 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었어요. 수십 년의 경험을 가진 나이든 남녀들로 내 직급의 직원들과는 거의 대화하지 않는 분들이었죠. 다음 한 주 동안 발표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명확한 그래프와 설득력 있는 이미지가 있는 슬라이드를 만들었죠. 화장실 거울 앞에서 연습하고 실수를 잡아내기 위해 녹음도 해봤어요. 심지어 마테오에게 전화해서 제 사실과 결론 중 일부를 확인하기도 했죠. 이사회 회의 당일이 왔어요.
회의실은 우리 건물의 맨 위층에 있었는데 파리의 멋진 전망을 보여주는 커다란 창문이 있었어요. 10명의 임원들이 길고 윤이 나는 테이블 주위에 앉아 있었고 제가 발표를 준비하는 동안 그들의 얼굴은 거의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있었어요. 말을 시작하면서 제 손이 약간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그들에게 한국이 가난에서 번영으로 가는 여정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1950년대 서울과 오늘날의 모습을 비교한 사진을 보여주었죠. 한국 기업들이 어떻게 현재 나토 국가들이 구매하고 있는 세계적 수준의 방위 시스템을 구축했는지 설명했어요. 우리는 항상 방위 기술의 비즈니스 파트너로 미국과 서유럽을 바라보았습니다. 현재 우리 프로젝트의 지도를 보여주면서 말했어요. 하지만 한국은 독특한 무언가를 제공합니다. 그들은 지속적인 위협 아래에서 첨단 능력을 개발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고 있어요. 제한된 자원으로 혁신적인 솔루션을 만들어냈죠. 말을 하는 동안 방 안에서 뭔가 변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어요. 임원들이 앞으로 몸을 기울이고 있었어요. 메모를 하고 있었죠. 한 여성은 제가 잠재적 협력 분야를 설명할 때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발표를 마쳤을 때 잠시 침묵이 흐르고 있었어요. 그리고 질문이 시작됐죠. 그것들은 회의적이기보다는 진정한 관심을 보여주는 사려 깊고 자세한 질문들이었어요. 각각의 정직하게 답변했고 때로는 무언가를 모를 때는 인정하면서도 알아보겠다고 제안했어요. 거의 말을 하지 않는 회장님이 마지막 질문을 던졌어요. 그는 은발의 키 큰 남자로 평소에는 하급 직원들에게 직접 말을 거의 하지 않았죠. 한국에 대한 생각이 왜 바뀌었나요? 이전 보고서에서는 잠재적 파트너로 언급한 적이 없었는데요. 깊은 숨을 들이쉬었어요. 이것은 제 진실의 순간이었어요. 예전의 편견을 인정해야 할까요? 아니면 비즈니스적인 설명을 해야 할까? 순간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간단히 말했어요. 한국에 대해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가정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프로젝트가 더 깊이 들여다보도록 강요할 때까지 진실을 알아보려고 노력하지 않았죠. 제가 발견한 것은 저를 놀라게 했고 같은 실수를 하고 있을 수도 있는 우리 경쟁사들도 놀라게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방안이 조용해졌어요. 그때 회장님이 고개를 끄덕였죠. 정직함과 새로운 증거를 접했을 때 생각을 바꿀 수 있는 능력, 이것들은 가치 있는 자질입니다. 발표 감사합니다. 이사회에서 당신의 제안을 논의하겠습니다. 이틀 후 모든 것을 바꾸는 이메일을 받았어요. 회사에서 새로운 직책을 만들고 있었거든요. 아시아 방위 파트너십 책임자였고, 그리고 그들은 제가 그 자리를 맡기를 원했어요. 한국, 일본, 싱가포르의 방위 기업들과 비즈니스 관계를 발전시키는 책임을 맡게 될 거였고, 그 역할에는 광범위한 여행과 상당한 급여 인상이 포함되어 있었죠. 제 여정은 원점으로 돌아왔어요. 한때 한국을 중요하지 않다고 무시했던 사람이 이제 바로 그 나라와 다리를 놓으라는 요청을 받고 있었죠. 제 실수를 인정하고 관점을 바꾸려는 의지는 처벌받지 않았어요. 오히려 보상받았죠. 그날 저녁 센강을 따라 걸으면서 밝은 불빛이 물에 반사되는 관광 보트들이 미끄러지듯 지나가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멀리서 에펠탑이 반짝이고 있었죠. 파리는 항상 제 집이었고 제 세계의 중심이었어요. 이제 저는 시야를 넓히고 한때 무시했던 장소들에 대해 배울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제 마음속에 아직도 숨어 있을지 모르는 다른 편견들과 맹점들에 대해 생각해 보았어요. 또 무엇에 대해 제가 틀렸을까요? 좁은 사고 때문에 어떤 다른 놀라운 이야기와 기회를 놓쳤을까요? 인생에서 처음으로 모른다는 것이 위협적이기보다는 설레는 기분으로 다가왔어요. 배우고, 놀라고, 계속해서 틀렸다고 증명되는 것에 준비가 되어 있었죠. 이것이 제 진짜 보상이었어요. 승진이나 급여 인상이 아니라 열린 마음에서 오는 자유였죠. 회사 임원들에게 큰 발표를 한 후 6개월이 지났어요. 제 삶은 상상도 못했던 방식으로 바뀌었죠. 새로운 아시아 방위 파트너십 책임자로서 저는 이제 몇 주마다 파리와 서울을 오가고 있었어요. 제 아파트 커피 테이블에는 한국어 책들이 놓여 있었고 냉장고에는 부산, 제주도, 경주 같은 곳에서 가져온 다양한 색깔의 자석들이 붙어 있었죠. 한국으로의 첫 여행은 설레면서도 긴장되는 경험이었어요. 비행기가 인천국제공항으로 하강하기 시작했을 때
저는 어린아이처럼 창문에 얼굴을 바짝 대고 있었어요. 아래로는 반짝이는 고층 건물들, 넓은 강들, 그리고 멀리 산들이 있는 거대한 도시가 펼쳐져 있었죠. 서울은 제가 공부했던 사진들보다 실제로 보니 훨씬 더 인상적이었어요. 저를 맞이한 한국 임원들은 처음에는 공손하지만 조심스러웠어요. 그들은 자신들을 진지하게 대하지 않는 많은 유럽인들을 상대해왔거든요. 도시 전체가 내려다 보이는 높은 사무실 건물에서의 첫 회의 동안 제가 그들의 방위 능력에 대한 연구를 언급했을 때 그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하는 것을 알아챘어요. 아마도 그들은 제가 또 다른 피상적인 지식만 가진 외국인인지 궁금해하고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회의가 계속되고 제가 그들의 K2 탱크 개발 프로그램과 K9 포병 시스템의 최근 개선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 사항을 공유하자 그들의 표정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제가 우리 회사들이 어떻게 함께 일할 수 있는지에 대한 자세한 분석을 보여줄 때쯤에는 방 안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죠. 그들은 관심을 보이며 앞으로 몸을 기울이고 사려 깊은 질문을 하고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그들은 저를 전통 음식점으로 데려갔는데 우리는 바닥에 있는 방석에 앉았어요. 테이블 위에는 제가 전에 본 적 없는 작은 접시들이 놓여 있었죠. 김치, 불고기, 잡채, 그리고 아직 발음할 수 없는 다른 많은 음식들이요. 우리가 먹는 동안 그들은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회사가 어떻게 성장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한 나이든 임원은 그의 아버지가 한국 전쟁 후 군용 차량을 수리하는 작은 작업장에서 시작했는데 이제 그들의 회사는 전 세계에 판매되는 정교한 무기 시스템을 만들고 있다고 말해주었죠. 한국을 방문할 때마다 제 이해는 깊어지고 있었어요. 저는 더 이상 그들의 방위산업만 배우고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들의 문화, 역사, 그리고 사고방식을 배우고 있었죠. 서울의 전쟁기념관을 방문해서 한국인들이 견뎌내고 극복한 가슴 아픈 증거를 보았어요. 아름다운 건물과 정원이 있는 경복궁을 걸으면서 역사를 통해 반복적으로 파괴되고 재건된 한국을 더 이해하게 되었죠. 파리로 돌아와서는 유럽 산업 리더들을 위한 한국 방위 기술에 관한 세미나와 발표를 조직하기 시작했어요. 일부는 처음에 저와 마찬가지로 회의적이었어요. 그들은 도전적인 질문을 하고 아시아를 비방하고 이류 품질에 대한 경멸적인 발언을 하고 있었죠. 방어적으로 나오는 대신 저는 무지에서 이해로 가는 제 자신의 여정을 기억했어요. 테스트 결과, 계약 세부사항, 성능 비교를 보여주었죠. 비디오 컨퍼런스를 통해 한국 엔지니어와 임원들을 소개했어요. 천천히 그들의 태도는 제 태도가 그랬던 것처럼 변하기 시작했어요. 가장 큰 돌파구는 우리 회사가 한국 기업과 협력하여 새로운 유형의 레이더 시스템을 개발했을 때 왔어요. 이 프로젝트는 한국 엔지니어들을 몇 달 동안 우리 파리 사무실로 모이게 했죠. 제 동료들은 그들의 창의성, 직업 윤리, 그리고 기술적 지식에 놀라고 있었어요. 아이디어는 양방향으로 흐르고 있었고 최종 제품은 어느 회사도 혼자서는 만들 수 없었을 정도로 좋았어요. 제 인생을 바꾼 그 첫 강연 이후 1년이 지나 저는 지금 베를린의 국제방위회의에서 연단에 서 있는 저를 발견했어요. 강당에는 전 세계 산업 리더, 정부 관료, 군 장교들이 가득 차 있었죠. 제 발표 제목은 한국 모델에서 배우는 교훈과 압력 속의 혁신이었어요. 청중을 바라보니 익숙한 얼굴이 보였어요. 소피아, 처음으로 한국 방위 기술에 대해 제게 속삭였던 호주 학생이었죠. 그녀는 미소 지으며 저를 알아보는 작은 손짓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녀 옆에는 마테오가 앉아 있었어요. 제 무지한 믿음에 처음으로 도전했던 제 멘토였죠. 그들을 보니 불과 1년 전 제가 얼마나 오만하고 편협했는지에 대한 생생한 기억이 떠올랐어요. 저는 발표를 통계나 기술 사양이 아닌 고백으로 시작했어요. 1년 전, 저는 한국이 미국의 지원으로 살아남는 작은 나라라고 믿으며 강의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사실을 알지도 못한 채 그들의 성과를 무시했습니다. 오늘은 제 이해를 바꾸고 제 회사와 경력에 새로운 기회를 열어준 여정을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전의 편견과 사실이 어떻게 제 생각을 바꾸도록 강요했는지에 대해 솔직하게 말하는 동안 방안은 조용했어요. 그런 다음 한국이 가난에서 번영으로, 파괴에서 창조로, 의존에서 리더십으로 어떻게 놀랍게 성장했는지에 대해 배운 것을 공유했죠.
회의가 끝난 후 많은 사람들이 질문과 명함을 들고 다가왔어요. 일부는 자신들도 한국의 능력을 과소평가했으며 입장을 제고하고 있다고 이야기했죠. 몇몇은 심지어 다른 국가와 문화에 대해 비슷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다고 인정하기도 했어요. 오늘날 저는 파리와 베를린을 오가며 유럽 전역에서 방위 협력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있어요. 제 사무실 벽에는 한국 파트너들과의 성공적인 공동 프로젝트 사진들과 한때 무시했을 회사들과의 서명된 계약서들이 전시되어 있죠. 파리 강의실에서의 작은 토론으로 시작된 것이 이제는 관련된 모든 사람에게 이익이 되는 국제적인 파트너십으로 성장했어요. 제가 한때 가졌던 것과 같은 편견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면 저는 그들을 심하게 판단하지 않아요. 대신 사실을 보고 자신의 가정에 의문을 제기하고 놀라움에 열려 있으라고 권유해요. 한 번만 증거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저는 그들에게 말해요. 당신의 오래된 믿음은 생각보다 빨리 무너질지도 모릅니다. 편협함에서 열린 마음으로 가는 여정은 항상 쉽지 않아요. 실수를 인정하고 불확실성을 받아들여야 하니까요. 하지만 그 여정의 다른 편에는 예상치 못한 파트너십과 기회로 가득한 더 넓고 풍요로운 세계가 펼쳐져 있어요. 제 이야기는 사실 한국만에 관한 것이 아니에요. 물론 이 멋진 나라는 항상 제 마음속에 특별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 거예요. 제 이야기는 의문을 제기하고 사실을 따를 용기를 가질 때 생각을 바꾸는 단순한 행동이 어떻게 당신의 인생 전체를 바꿀 수 있는지에 관한 이야기죠.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사랑하는 구독자님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을 준비하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상 감동한국이었습니다.